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여러분들 대개 어린이들이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어른들 보기에는 아이들이 20대 중반까지도 또 어린이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어린이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장자와 관련된 논의를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또 두 개의 주제를 하는데 이질적 주제죠. 하나는 저기 있는 대로 장자, 자유인인가 자주인인가. 아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장자 강의를 하는 교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의한 글도 제가 못 봤어요. 그 다음 2부는 한국 현대시의 절창들인데 3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빼어난 시를 몇 편 그냥 일별해보는 식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부 강의가 좀 길어질 것 같고, 2부 강의는 2부 강의도 원래 짧게 해서는 안 되는 강의인데 1부 강의가 길 수밖에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5월 10일부터 진행하는 마오와 중국인민혁명지 답사 모임이 6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6시 직전에 이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 장자라는 이 주제를 들고 나왔어요. 백권대학에서. 근데 이 장자는 사실 이 노자나 논어, 노자의 도덕경이나 논어보다도 논의할 거리가 훨씬 풍성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 가장 안 알려져 있는 제자백가가, 또는 덜 알려져 있거나 왜곡되어 알려져 있는 제자백가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무슨 책 보거나 이 유튜브 강의 같은 걸 보면 장자는 노자의 후계자다 해서 노장사상을 얘기한다 그겁니다. 노장사상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노자는 노자고 장자는 장자지. 공자와 맹자를 공맹이라고 붙여서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노자와 장자를 노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걸 아직도 한국의 학자 또는 강의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전통사상에 대한 연구가 중국과 한국에서 심하게 왜곡된 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중국은 이 전통을 부정하고 청조를 타도하고 혁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제국주의 침략기에. 근데 조선도 중국하고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에게 청나라하고 조선인에게 조선왕조는 확 달라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조선왕조 타도 운동 같은 것을 안 했어요. 심지어는 독립운동가 가운데, 초기 독립운동가 가운데 상당수가 조선왕조를 재건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복병운동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영향, 또는 개와 계몽주의자들의 영향, 그리고 나라가 망했다는 이 반성과 자책감이 심해가지고 전통사상에 대한 연구를 구국운동의 일환으로 벌였다 그겁니다. 그럼 그 당시 구국운동의 주력을 이룬 것이 개와 계몽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통사상을 연구하는데 모양주의가 엄청나게 스며들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박근혜 씨가 아주 엄청난 거짓말을 했는데, 어떤 거짓말이냐? 중국의 펑유란이 쓴 중국 철학사는 자기 젊어서의 등불이 된 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하니까 또 중국 TV에서 좋다고 또 방영도 하고, 그러면서 그 중국 철학사가 엄청나게 팔렸는데, 중국 철학사는 아주 읽기에 난삽한 책입니다. 일단 저는 원서를 안 읽었으니까 번역서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책이에요. 거의.
게다가 그 구국운동의 일환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그 중국 철학사를 대단히 높이고 있는데 펑유란이라는 그 중국 철학사의 저자 자체가 미국에서 공부한 그런 그 중국의 전통에 대한 식견이 왜곡되어 있는 저는 철학자라고 읽었어요. 혹시 읽어본 분 있어요? 도대체 중국 철학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이제 그 양반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거 강의 벽두부터 이 거목이라고 얘기된 학자를 까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양반이 제자백과를 평가하기를 유가는 제자백과 중에서 사대부를 위한 것이고, 묵가는 서민층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도가는 몰락 귀족을 위한 것이다. 자, 몰락 귀족이건 귀족이건 귀족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장자. 몰락 귀족에서 몰락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노자나 장자를 귀족적인 문학이라고 파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온 관행에 의해서 노장자를 읽었기 때문이고, 특히 장자에 대한 오독이 아주 심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정확하게 읽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주 정밀하게 읽는다의 정밀하게 읽다의 정독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냥 정확하게 읽는다. 정독이 있고 또 오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독이 뜻하지 않은 결과로 아주 좋은 다른 학문적 발견이나 성취를 내는 수도 또 많아요. 그런데 아주 단순한 책이 아니면 대부분이 다 오독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독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오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좀 말이 좀 거칠지만, 저는 그냥 꼴독이라는 말이 있다고 봐요. 꼴독. 꼴리는 대로 읽는다. 저는 장자를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세간에 퍼져 있는 한국인들이 말하는 장자론, 이것이 왜 납득이 안 되고, 이것을 납득이 되게끔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자, 일단 여기 제목에 있는 대로 자유인과 자주인 할 때 이 자유와 자주에 대해서부터 한번 논의를 시작해 보죠. 자, 이 자유라는 게 뭐냐부터가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는 것이고, 또 자유라는 것이 뭐냐부터 논의가 분분하고 사람마다 달라요. 일단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반대말이 뭐냐를 가지고 이거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가장 일반적으로 자유는 구속이나 또는 속박의 반대다. 이러면 자유가 뭔지는 의미 파악은 돼요. 근데 실제 우리가 윤리나 정치나 경제에서 자유가 구속, 속박의 반대로 쓰입니까? 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자, 여러분, 자유하면 이게 그 자유와 반대로 쓰이는 것이 일단 권위라는 말이에요. 권위주의. 그 권위주의에 맞설 수 있는 것이 자유주의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전두환이나 박정희 같은 정권에서 맞설 수 있는 정치적인 정치적인 주장은 자유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구한다 그러잖아요. 독재 타도할 때. 그런데 경제적으로 자유주의, 요즘 자유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좀 한국 사회에서 미운 놈들이 자유주의를 자처를 많이 하거든요. 자유주의자임을. 그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를
자유주의자라는 이름만으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한테도 어떤 사람이 김갑수 뭐 자유주의자 끼도 좀 있고 뭐 그러면서 비판을 해요. 근데 자유주의자가 비판받을 말입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자유주의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사회주의가 대단한 것이나 되는 양 자유주의자라고 비판한다 그겁니다. 근데 저도 이 자본주의 나라에서 아등바등 살면서 같은 이 공동체의 일원을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판을 해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남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하 조직에 있지 않으면 다 자유주의자예요. 어서 오세요. 자, 그런데 이 자유라는 말이 또 경제적 개념으로 쓰이면 또 평등과 반대로 쓰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유와 평등을 또 대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은 뭐 평등 쪽이고 이쪽 자본주의자들은 자유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프랑스 뭐에서 얘기하는 무슨 자유 평등 박애할 때 자유 같은 건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말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왜곡돼서 이용되고 있는 게 오늘날 한국의 현실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장자는 자유주의자다. 자, 이런 말을 하죠. 많이 들어봤죠? 자, 여러분들, 장자는 노자와 묶여서 노장. 이 노자 철학의 계승자다. 그래, 노장 철학이라는 말도 다 한 번 이상은 들어봤죠. 그리고 장자는 자유주의자다. 이 말도 무수히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낡아빠진 이 장자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강의를 좀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유는 그렇고 자주는 뭐냐? 이건 우리가 자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 수업 시간에 논의도 해봤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주는 이건 주체예요. 주체고 이거의 반대는 의존입니다. 자, 그래 과연 장자는 자유인인가 자주인인가? 오늘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말뜻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장자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장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이미지나. 별로 뭔가 좀 애매모호하면서도 좀 아주 개성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이면서도 그 다음에 이 현실 생활은 별로 쓸모도 없는 이런 철학이다 하는 생각들이 좀 잘 잡혀 있을 겁니다. 그건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랬어요. 장자를 과거 이 책을 제가 장자에 관련된 책을 10여 권을 읽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그 책을 읽고 제가 이렇게 납득이 안 되면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납득될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새로 나온 이 책들, 장자 연구서들, 이것들을 읽으니까 조금씩 좀 힌트가 잡혀서 제 나름대로 그 공부하고 사색한 것을 오늘 좀 체계화해서 말할까 그럽니다. 자, 먼저 오늘의 텍스트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2부의 텍스트야 시니까 그 시가 들어있는 시집이 텍스트니까 텍스트 논의는 따로 하지 않고 1부의 텍스트는 자, 일단 우리가 제자백과를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책이 있어요. 이건 신동준 선생의 춘추전국의 제자백과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비교적 최신간이에요. 그런데 춘추전국의 제자백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책이 좀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껍질만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160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 책은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것은 좀 읽어라 하고 권하지요. 이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장자와 관련된 책으로 장자의 미학 소요유 해서 이 중국인이 쓴 책, 번역한 책이 있는데 이 책도 대단히 난삽한 책입니다. 난삽하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 이 책을 꼴독의 방식으로 발췌독을 했어요. 이 소요유라는 것은 장자의 맨 첫 부분의 제목이에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돈의 시대의 장자를 읽다. 이건 전호근 선생의 책인데, 나름 괜찮은 책입니다. 한국에서 나온 책 가운데. 그리고 벌써 혼돈의 시대라는 말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죠. 우리가 장자는 시대와 연결시키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왔는데, 혼돈의 시대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호근 선생은 성균관대학 유학과 출신이에요. 국내파입니다. 근데 확실히 보면 이 국내파들 가운데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 서양 쪽의 학문은 어쩌는지 몰라도 특히 전통 학문은 점점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장자 역주가 있는데 뭐 현암사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저는 이걸 읽었습니다. 그 한국전통문화원에서 나온 장자 역주인데 이 책은 그 1권, 2권, 3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권은 품절됐어요. 그래서 2북밖에 없어요. 2북. 그리고 1권은 제가 2북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2권, 3권인데 괜찮은 번역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장자 역주가 새로 나왔는데 참 장자가 한국에서 좀 소홀히 취급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논문이 이 동서양 가리지 않고 지금 생산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자백과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 논문이 조만간 연구 논문 편수로 볼 때 장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장자라는 텍스트 자체가 방대해요. 여러분 노자의 도덕경 아시죠? 노자의 도덕경은 5천자예요. 한자로 5천자니까 뭐 작은 양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저 뭐 강의 한 번씩 하면 10강, 15강, 20강씩 하는 논어 있죠? 논어 다 합쳐봐야 15,000자입니다. 15,000자인데 이 장자는 무려 65,000자가 지금 전해요. 65,000자가 전하고 사마천의 사기에는 10만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10만자가 있었는데 4만자가 지금 어디에 처박혀 있을 겁니다. 중국이 이제 문화재들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또 다시 나오겠죠.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가 방대한 거예요. 그만하면. 왜냐하면 물론 이제 우화가 많고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대단히 상징성이 높은 우화들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높은 글을 가지고 6, 7만자가 있으면 일단 연구거리가 방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장자를 화제 삼는 이른바 인문학 강사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정말 이 한국 사회에 대한 모멸감, 한국의 대중들에 대한 이 한심함, 그리고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막 이 좀 싫은 감정이 나타날 정도로 장자 가지고 뭐 아주 이름 날리고 있는 사람 내가 이름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 심합니다. 너무 심해요. 왜곡이. 그리고 일단 장자의 텍스트 자체에 대한 독서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장자는 총 이 33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4편, 외편, 그리고 자편이 있습니다. 벌써 이 자편을 4편, 외편과 동격화시켰다는 것은 이건 자편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잡이 뭡니까? 잡. 우리가 잡초, 잡놈 그러면 잡초하면 식물 도하면 없는 꽃이에요. 잡놈하면 뭐 정상식 인간의 범위에 안 드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잡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아마 이게 제 기억으로는 23편부터 33편까지 11개 편입니다. 이건 뭐 4편은 7편이에요. 맨 앞에. 그리고 4편에 제 1편이 소요유예요. 아까 그 소요유 나왔죠? 근데 마치 소요유를 장자의 전체처럼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최소한도 소요유가 장자의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단히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는 것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죠? 그러셨죠? 소요유. 이 소요유라는 것이 소요유인데, 자, 여러분 소요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소요 뭡니까? 우리가 정극인의 상충곡 같은 노래를 보면 소요 음영하여 할 때 소요 난일 없이 아주 한가하게 거닐면서 음영 읍조리면서 산속의 하루가 아주 뭐 쓸쓸한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요하다 이런 말 쓰죠? 좀 멋진 말 같죠? 멋진 말 같습니다. 이 소요유가 장자 38편 중에서 첫 편이에요. 그러니까 3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른바 그 세속적인 인문학 강의들 있죠? 소요유도 얘기를 다 안 해요. 소요유의 제 1장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요유 편의 1장. 이것만 가지고 강의를 전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소요유의 1편만 읽으면 2편부터 2장부터 아마 7장까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7분의 1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본론과 결론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서론 같은 걸 얘기할 때는 문제를 제기하는 서론, 논제를 제시하는 서론이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논제나 문제를 제기해놓고 그걸 반대로 얘기하는 본론과 결론을 쓰는 게 보통 글의 형식 아닙니까? 그런데 서론만 가지고 장자를 진단한다 그겁니다. 장자강의 많이 하는 강모 씨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완전히 왜곡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 그러면 이 소요유, 그럼 왜 이 장자가 왜곡되게 익히는지는 제가 아까 구구운동의 일환, 그리고 전통사상을 얘기하는데도 모양주의가 침범을 해가지고 왜곡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일단 저는 이 장자를 얘기하는데 당대 시대, 동시대와 관련시켜서 논의하지 않으면 장자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연구할 때 그 시대적, 상황적, 그러니까 외제적 연구가 필요한 텍스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육사의 시를 논의하는데 어떻게 식민지 시대와 논의를 안 시키고 이육사 시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의외로 장자야말로 이러한 외제적 관점을 적용해야지 제대로 읽어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장자의 시대라는 건 여러분들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보통 춘추 전국 시대라고 얘기하죠. 춘추 전국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춘추와 전국은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이게 이어진 시대이긴 하지만 춘추 시대만 하더라도 이건 상당히 이렇게 신사적인 전쟁을 하더라도 군사들 몰고 가가지고 뭐라고 큰 소리 치고 토론하다가 실제 별로 싸움도 안 하고 와요. 협상하고. 춘추시대에는. 그리고 또
군주들끼리 또 만나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제사 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상을 당하면 전쟁하다가도 안 하고 그런 시대예요. 춘추시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점점 악화돼 가고 간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로 변하는데 그게 전국시대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춘추시대 초기는 그건 전쟁시대가 아니에요. 거의 신사적으로 그냥 게임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춘추시대에는 국경선이 없었어요. 이쪽 가서 살기도 하고 저쪽 가서 살기도 하고 그런 전통이 그 유색객들에는 전국시대까지 가가지고 이쪽 나라 사람이 이쪽 재상이 되고 그런 건 마지막까지 또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자의 시대에 우리가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공자가 아마 자로일 겁니다. 제자 자로하고 그 태산 근처를 거니는데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유를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 시아버지도 호랑이가 물어갔는데 최근에 남편이 또 호랑이한테 물려갔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네. 호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는 거다. 그러니까 공자가 묻죠. 이렇게 무서운데 호랑이가 이렇게 무서운데 왜 여기서 사냐? 그러니까 대답이 여기는 가렴주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혹한 정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탐관 오리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선생답게 여봐라 해가지고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가정맹허원이라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시대만 해도 이렇게 국가 권력의 지배 영역을 벗어나서 민초들이 살 수 있는 이 장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지배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땅이 있었어요. 근데 전국시대는 전체 국면이 전쟁터화된 거예요. 무자비한 사륙과 폭력이 난무했어요. 그러니까 툭하면 징발되고 또는 자기 자식이 군대 가서 죽고 자기 남편이 죽고 이런 일들이 아주 퍼져 있었던 곳이 전국시대입니다. 야, 그런데 어서 오세요. 이 전국시대 중에서도 이 장자는 송인이에요. 송인. 이 송은 나중에 나오는 송나라, 그 송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춘추 전국시대의 송나라인데 여러분 송나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춘추 전국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한국으로 치면 이 전라도 같은 곳이에요. 아주 이 머리들도 좋고 이 예능적 기질이 다분히 있었던, 그러니까 좀 차별받았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송나라 사람들이 누구냐면 상나라 있죠. 주나라한테 망한 상나라의 후예들이에요. 은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이족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민족하고. 그러니까 공자도 크게 볼 때 송나라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공자 곡부가 저 송나라에서 얼마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장자가 여기 사람이에요. 이 송나라 회몽 사람인데 문제는 이 전국시대가 되니까 이게 국경지대예요. 그러니까 국경지대가 되다 보니까 여기 장자가 살던 이 땅이 위나라에 점령이 됩니다. 위나라. 위나라에 점령이 되고 또 위나라에 점령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초나라에 점령이 돼요. 초나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이 민초들이 전쟁에도 나가고 자기 가족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위나라하고 싸웠는데 졸지에 위나라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랬다가 또 이번에는 초나라 하고 했는데 또 초나라 세상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송나라 사람이었는데 위나라가 쳐들어와. 위나라하고 전쟁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일단 그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우겠죠. 근데 위나라 세상이 됐어. 그러면 거기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나라, 그래가지고 위키고음 이걸 외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그렇죠? 독립운동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도 있어.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치관에 혼돈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오늘의 현실에도 적용이 돼요. 불과 110년 전의 조선이었는데 대일본 제국의 세상이 됐어. 그러니까 일본 놈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일본 놈들 찬양하는 놈들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이 점령을 해. 저쪽은 소련이 점령을 했다가 각각 독립을 해. 하는 거예요. 대체로 이제 친일하던 놈들이 이제 친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양키고 별의별 놈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일제 때는 독립운동 했다가 미군 세상이 되니까 친미파가 된 놈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헷갈립니까? 게다가 이 서울이라는 곳. 이 서울이라는 곳은 6.25 전쟁 때 갑자기 인민군 세상이 된 거야. 세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바뀌는 게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이면 인공 터졌네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인공 터졌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화투 같은 거 치다가 막 점수가 엄청나게 폭발하면 막 인공 터졌네 그럽니다. 큰일 났다는 뜻이에요. 아침에 깨고 보니까 인민군이 세상이 됐더라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신이 어렵습니까? 특히 서울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고 빽 있고 죄 있는 놈들은 남아 피난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승만이 서울 시민들은 가지 말고 지켜라 하니까 사수를 했어요. 그 말 듣고. 그러다 보니까 부역 안 할 수가 없고 협조 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돈 있고 빽 있고 자동차 있고 그 다음에 죄 있어가지고 도망쳤던 놈들이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6.25 때 서울 다시 수복되고 나서 남아라는 말이 벼슬이에요. 벼슬. 우리는 남아한 사람이야. 그게 벼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잔류 있죠. 잔류가 종북이었었어요. 무조건. 그렇게 세상이 그러니까 참으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라 그겁니다. 자, 이럴 때 특히 이 장자가 살았던 이 말하자면 국채교체, 세상이 뒤바뀌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뒤바뀌니까 창자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천재적인 사람이 이 예술적 감수성이 탁월하고 이 번뜩이는 재기가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막말로 야, 이 새끼들 권력 싸움하는데 우리 민초들만 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민초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피력한 철학이 장자 철학이다. 저는 이런 전제에서 출발을 한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제에서 출발하고 제가 장자를 다시 읽으니까 일관성도 있고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고 논리적이에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그 이청준의 소설을 보면 그 뭐 후레쉬 불빛을 밤에 막 와장창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후레쉬 불빛을 쫙 비치면서 너 어느 편이냐고 묻잖아요. 근데 후레쉬는 안 비춰야지 그거 물어보는 놈이 인민군인지 국군인지를 알지. 딱 비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이 절망적인 그 딜레마를 안겨주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육아가 있고 법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저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그 가치 온도의 시대로 만들어버린 주범은
진나라예요. 나중에 통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위나라가 진나라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일 시달렸다 그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저 양으로 쫓겨가가지고 이 위나라가 여러분들 양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자 책 읽어보면 장자 친구 해시가 위나라의 재상이었다는 그 책도 있고 양나라의 재상이었다는 책도 있어요. 그건 조선 독립군이냐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 독립군이냐 뭐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저는 이런 관점에서 다시 읽으니까 이게 해명이 제대로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춘추 시대와 전국의 시대의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이 민초를 아끼는 입장에서 내 자식이 그런 입장에 처해 있고 내가 부모라면 아이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일단 약간 돌쇠형이 있겠죠. 나가서 조국을 위해서 싸워라. 그것도 한 번이지. 송을 위해서 싸웠는데 또 위가 됐어. 그러니까 이번엔 또 위를 위해서 싸워라. 말이 안 나오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자식한테 뭐라고 그러겠어? 처신을 잘하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부모들이 내 자식은 저런 전쟁에 안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런 생각을 직접 얘기하면 체포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화의 방식으로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피력을 했다 그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장자 공부는 오늘 하루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고 앞으로 또 적당한 수준까지 또 기회를 봐서 또 더 할 생각이에요. 근데 왜 장자가 중요하냐면 장자는 그 시대적으로 볼 때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상황 맹자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시기의 사람인데 이 공자 같은 사람들은 유럽에 좀 일찍 소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자 같은 것을 읽어놓고 출전 안 밝히고 꼭 지 것처럼 얘기했던 서양 철학자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 장자는 나중에 서양에 조금 소개를 돼가지고 주로 20세기 문학 예술 쪽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조선에도 문학 예술 쪽으로 엄청난 영향을 줘요. 근데 그것들도 오독투성이에요. 자, 여러분들 먼저 이거 장자 소유유의 첫 장을 먼저 한번 보고 이것만 가지고 1시간 반을 대중강의에서 완전히 장자를 왜곡되게 얘기하는 한 강사를 내가 봤는데 자, 먼저 여기를 봅시다. 장자는 절대 자유를 말한 것인가? 하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자, 여러분 춘추시대는 140개의 소국이 옹기종기 살았어요. 근데 이게 전국시대로 되면서 7개국의 패권국이 나타나면서 무자비한 전쟁이 뭐 연일 벌어지지 않습니까? 연중무휴로. 예, 공휴일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 봅시다. 먼저 이 소유유 이 1장을 읽어보고 나서 그 다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교재를 보세요. 저 먼 북쪽 깊고 어두운 바다에 곤이라는 커다란 물고기가 사는데 이 물고기가 새로 변하여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르면 대붕이라는 새가 된다고 한다. 이 물고기와 새는 너무나 커서 그 크기가 수천리, 대붕이 되어 날아오르는 높이만 해도 9만리나 된다고 한다. 이것보다는 원문은 약간 더 자세합니다. 수천리가 되고,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지고 새가 되는데 그 새의 등도 수천리고 얘가 9만리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남명,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남명
이 남쪽 뭐 바다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인 장소는 아닌데 남명으로 이동하는데 그것이 이제 천지, 뭐 하늘에 있는 그 호수다, 바다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여러분들 날갯짓을 삼천리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방울이 삼천리나 튀기고 그게 말이 물방울이지 우리지 쓰나미 정도 되겠죠. 그리고 구만리나 치솟았다가 남명으로 간다. 아주 멋지고 엄청나게 스케일이 크죠. 과연 그런 건가? 이걸 오늘 말하겠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여기서 그 물고기가 이름이 뭐였죠?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에 유의하는 그 글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지금 이 곤이라는 것이 곤. 자, 여러분들 이 생태 내장탕 같은 거 먹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곤이가 있죠. 곤이. 곤이라는 것은 알 무침, 응? 이 생선 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나 아니면 작은 피레미 송사리를 곤이라고 해요. 곤. 그런데 날개가 삼천리, 구만리 오르는 새의 이름을 곤이라고 했다 그겁니다. 이 곤이는 알죠? 지금도 우리 쓰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다시 들여다봐야 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그 기존의 해석은 두 가지예요. 이 곤이 붕이 되어가지고 대붕.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연작이 뭐 봉황의 뜻을 얻지 알리오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리고 뭐 이게 뭐 이 메추라기가 붕세의 뜻을 얻지 알리오 이런 말의 원래 출처는 이 장자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장자의 일부만을 왜곡해서 생긴. 여러분 장자에 조삼모사란 말 들어봤죠? 조삼모사 뭐 원숭이한테 도토리 3개 주고 4개 주고 그것도 장자가 출전이에요. 그것도 장자가 출전이고 장자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은 맨 이 앞에 곤 얘기고 그러나 많은 유명한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토록 작은 이건 뭐 젓갈 수준이에요. 크기가. 그런데 이렇게 큰 물고기의 이름으로 이걸 썼다. 이걸 우리가 좀 착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바로 이 그 대붕의 비상 이것이 허황된 영향을 행사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이 대붕이 마지막에 어디 간다고 했었어요? 남명 간다고 했죠? 남명이란 말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어디서? 남명 조식이라고 들어봤죠? 자기가 이 대붕처럼 남명에 이르는 사람이다. 이런 그 의지가 들어있는 호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송강정철의 관동별국 마지막에 보면 엄청난 그 과장이 나오잖아요. 뭐 북두칠성 기울여 창해수 부원하여 신선 만나가지고 저 먹고 날 먹이거늘 화풍이 습습하여 양액을 취하더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구만리 장공에 적이면 난리로다. 이거 붙은 거예요. 이거 지금 대붕을 붙은 거라 그겁니다. 이게 이 스몰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렇게 거대 지향을 안 하는 거예요. 큰 척하는 놈들 있잖아요. 남자들 중에. 많죠? 실제보다 작은 척하는 놈은 더 꼴보기는 싫은데 어쨌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이런 거대 지향이 있다 그겁니다. 이 작은 나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 연암 박지원이 그 요동 들판에 가가지고 울고 싶다 막 그런 글이 있었어요.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그 연암의 그 연화일기에도 나오는데
내가 그걸 언급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장자를 읽어보면 거기서 울고 싶다는 말은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걸 전부 울고 싶다라고 번역을 하니까 한국에서 읽는 사람들이 왜 들판을 봤는데 울고 싶은가? 그럼 내가 요동 나도 뭐 한 7, 8차례 가봤잖아요. 울고 싶기는커녕 하나도 울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구스타프 말러라는 그 역시 20세기 작곡가가 있죠? 그죠? 네. 여러분 그 대지에 우리 이진아 선생님이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도 하시니까 대지의 노래죠? 그 대지의 노래 그것도 이 장자가 얘기했던 이 세상의 우주의 음악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노래예요. 두 번째가 땅의 노래입니다. 그 장자가 얘기한 땅의 노래의 책상을 분명히 그 말로는 저는 차용했다고 봐요. 실제로 거기에 그 중국 그 시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존 스케이지라는 그 특이한 사람 있죠. 그 존 스케이지가 뭐 하는 사람, 뭘로 유명해요? 이 사람은 작곡 안 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야. 왜? 자기 작곡 연주하겠다고 해놓고 제목이 4분 33초죠. 네, 그래가지고 딱 4분 33초 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그냥 끝내는 연주예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것도 분명히 아이디어상으로 장자가 얘기한 그 천상의 소리. 이 철뇌는 소리가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 그 책상에 교류가 있지 않았는가.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전옥원 선생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장자의 영향이. 근데 이 영향이 다 장자의 정말 가치 있는 어떠한 진수와 정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겉멋으로 올랐다 그겁니다. 사실 남명 조식선생은 어느 면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제자들이 이 사람이 아마 그 1501년생인가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 전에는 죽었지만 이 사람의 제자들이 임진왜란 때 다수가 의병 참전을 했죠. 그러나 그 의병 참전했던 그 다수가 다 북인이 돼가지고 광해군 때 이 나라 정치를 다 망쳐버린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보면 노무현 문재인 세력하고 비슷하게 지금 길을 걷는 그런 쪽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주의자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말 그대로 자유주의자들은 장자를 엄청나게 예찬하는 거예요. 절대 자유를 추구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소유의 첫 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 장자의 권위자라고 하는 두 사람의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한번 같이 봅시다. 첫 번째, 구속이 없는 절대의 자유로운 경지에서 논의는 것을 소유라고 한다. 뭐 이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에 절대의 자유로운 경지라는 말 제가 활짝 크게 했죠. 현실 세계에는 여러 가지 구별 또는 차별이 있어 사람을 구속한다. 권력과 신분, 도덕과 권위, 삶과 죽음, 가난과 부유 등 장자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욕에 눈이 어두워 날뛰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비웃으며 도의세계, 초월적인 자유로운 경지에 논일 때 사람은 비로소 참된 행복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그 소요유의 즐거움을 무한한 허공을 힘차게 날아올라가 미지의 북해로 날아가는 대붕에 비유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붕에 갖는 의미가 뭐예요? 붕세의 의미가. 앞에 나와 있는 절대의 자유로운 경지죠. 그죠? 이것은 그 안동림 선생 현암사에서 나온 그 장자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소유유. 자, 그 다음 거 보세요. 상식을 뛰어넘은 무한의 시간과 무한의 공간으로 날아가는 붕세를 통해 통쾌한 해학의 철학자 장주는 원래 장자의 이름이에요. 그가 주장하는 절대 자유의 경지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또 절대 자유가 나왔어. 물론 여기 등장하는 곤이나 붕도 결국 변화되는 만물의 하나이고 만물이 모두 평등하다는 만물 제동의 물 가운데 하나임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 여기까지 지금 문장 읽었어요.
자, 여기까지 읽은 바로 소감이 어떻습니까? 첫 문장과 둘째 문장이 무슨데요, 지금? 첫 문장에서는 이 붕세가 엄청난 무한의 시간과 무한의 공간으로 날아가는 존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만물은 모두 똑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 하더라도 최근의 이 연구 경향을 조금 이렇게 흡수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말을. 앞문장하고 둘째 문장하고 무슨 되지 않습니까? 앞문장은 무한의 세계를 표상한다 해놓고 둘째 문장은 붕세도 모든 물건 중에 하나다. 사물 중에 하나다. 만물의 하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원래로 돌아옵니다. 원래 젊어서 배웠던 대로. 지나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이 상식을 초월한 곤과 붕을 통해 방금은 모든 만물과 똑같다라고 해놓고 상식을 초월했다고 했어요. 무슨 되지 않습니까? 곤과 붕을 통해 일단은 절대 자유의 경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뭔가 좀 자신감이 없죠. 일단은 절대 자유의 경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소유유는 이 소유유는 여기 좀 여기에 좀 이 교재가 좀 내용이 겹쳤네요. 그죠? 소유유는 그리고 맨 뒷부분 곧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대가 한국에서 두 원로라고 하는 이 두 대가는 이 붕세를 이 붕이라는 것이 이 붕을 대붕을 뭐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절대 자유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알고 있었고.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 자유가. 절대 자유가 무슨 말이냐고. 아까 자유라는 말도 여러 가지로 헛갈려가지고 무슨 사회주의자의 반대 자유, 평등의 반대, 권위의 반대 자유, 구속의 반대 자유 그랬는데 절대 자유가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괜히 멋부리는 서양 말이에요. 이 절대 자유 같은 게 존 스튜어트 밀의 그 자유론에서 따온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자유의지. 그 무슨 말이야 대관절.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장자에다가 절대자유 붙여놓고 있다 그겁니다. 이걸 구명해야지. 여기서부터 구명. 게다가 또 강모 씨는 이 붕은 장자를 상징한대요. 장자 자신을 아주 초월적이고 거대한 철학자 장자 자신을 상징한다라고. 지금 아직 본론이 안 나와서. 자, 문제는 이게 지금 내가 제시했던 이 곤과 붕, 남명까지가 소유의 1장이에요. 1장. 근데 아까 소유는 몇 장으로 돼 있어요? 7개쯤 장으로 돼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 곤과 붕의 얘기가 나오고 나서 곧장 뭐가 나오냐면 곧장 맨드라미가 아니라 아지랑이와 티끌 얘기가 나옵니다. 아지랑이와 티끌 얘기가 나오고 그 붕세가 날아올라간 그 높은 하늘을 보면 창창하고 푸르고 풀어 해놓고 곧장 뭘 묻냐면 그 붕세가 날아올라간 하늘에서 아래를 보면 아지랑이 티끌이 있는 이곳을 보면 똑같이 보일 거 아니냐 라고 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매미, 쓰르라미 이런 얘기를 하고 메추리. 여러분 메추리 알죠? 메추리 본 적 있어요? 난 메추리 알밖에 못 봤어요. 메추리 얘기가 나오면서 얘들이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붕세 자는 뭐 달라고 저렇게 날아간다냐? 우리도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 날다가 벅차가지고 그 좁은 공간도
날지를 못해가지고 내동댕이 쳐주고 그러는데 못 달라고 저렇게 날아간다냐? 계속 의문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장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 감이 오지 않아요? 감이 오죠? 여러분 아까 9만리를 난다. 엄청난 것 같죠? 9만리. 여러분 지구 한 바퀴 돌면 10만리쯤 돼요. 내가 보기에는. 4만 킬로니까. 그죠? 나 지난번 쿠바 갈 때 한 6, 7만리 날았어요. 어? 조선에서 띄우는 ICBM 30분이면 9만리 날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보면 파란데 저쪽 하늘에서 이쪽을 봐도 똑같이 파랄 것이다. 이거 놀라운 우주적 성찰이 있는 거예요. 이론 물리학적 성찰이. 이 장자나 노자의 주장은 요즘 이론 물리학에서 증명돼요. 당장 그 장자의 친구 해시가 했던 말, 지대의 무해, 지극히 큰 것은 밖에 없다. 이게 곧 우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ICBM, 우리 여객기만 타도 4, 5만리 날아가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대단하기는. 별거 아닙니다. 바로 이 붕세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곤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장자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런 거 얘기하는 책도 못 봤고 강의도 못 봤어요. 제 나름대로의 독서를 얘기하는, 제가 아까 제 독서는 꼴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꼴리는 대로 독서한다. 응?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엄청난 무질서 폭력의 시대에 정말 힘없는 이 민초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나가 싸워라.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나가 싸우는 것이 숭고한 일도 아니고 비겁하게 도망치는 일이 나쁜 일도 아니라는 것을 이 민초들한테 가르쳐야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아는 수기의 철학 아닙니까? 자기를 수양하는 거, 수기치인, 치인도 중요한데 수기 없이는 안 된다는 점에서 그 유학의 가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자는 수기가 아니라 발음은 똑같아요. 놀랍게도 수기의 철학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저는 장자를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봐요. 오늘 그 한국어 현대시는 다음 주에 하고 내친 김에 잠시 쉬었다가 이 장자 2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밖에 못해서 마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휴식 시간 가졌다가 간단히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그죠? 예. 네.